자, 이번 영상에서는 섹션 단위가 아니라 챕터 단위로 보고 넘어갈 겁니다. 통합구현이라는 부분을 같이 좀 볼 건데요. 문제 나오는 부분이 한 두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날렸고요, 내용을.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블로그 글 보듯이 아니면 그냥 영상 듣듯이 그냥 가볍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볍게 본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통합구현 같이 한번 볼게요. 통합구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인터페이스네 뭐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 정리를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송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수신 시스템 요거를 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송신 시스템에서는 이제 수신 시스템이 이 받을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변환을 해서 중계한테 넘겨요. 중계한테 넘기면 이 중계 시스템은 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신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처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형식으로 이제 받게 될 시스템 형식으로 변환 또는 매핑은 보통 코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신 시스템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수신 받은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이 정제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핵심은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문제 안 나와요. 중요한 지점은 이 변환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변환해서 변환 또 할 거면은 그냥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서 변환을 하든가 처음에 다 변환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중간중간 이렇게 변환을 하냐 이런 얘기인데, 송신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신 시스템도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보내고 주고받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택배를 보낼 때 생각해 보면은 택배를 이렇게 포장해서 그 다음에 규격에 맞는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면은 그 받은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택배 회사라고 치면요, 택배 회사에서 또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뭐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재처리를 한 다음에 보내면 또 받은 데에서는 박스를 이렇게 뜯고 포장을 뜯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즉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정제되거나 그 시스템에 맞게끔 변환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스템마다 변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연계 요구사항 분석. 지금부터 출제 빈도가 낮은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거의 없는, 그냥 안 봐도 되는 정도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볼게요. 자, 연계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은 항상 있어요. 이 연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연계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입력물, 시스템 구성도, 애플리케이션 구성, 그 다음에 뭐 ERD,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정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책엔 다 있지만 다 암기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계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 또는 기법 써 있는데 여기 설명 다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번씩 더 봤던 것들이에요. 책에 보면은 인터뷰에서는 뭘 이제 식별하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뭘 보완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찬가지 문제에 안 나옵니다.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회의기록 이런 것들이 나온다. 분석을 했으니까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고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합칠 거면은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놨겠죠.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의 유형이나 설명 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방안,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중요도, 연계 주기, 연계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도 한번 볼게요.
자, 연계 데이터 식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표준화라는 개념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정도. 문제는 일단 안 나오지만 문제 나오는 파트는 있어요. 자, 일단은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돼요.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쓰는데 쟤는 저렇게 써. 그러면 그거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정리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든지 명세서,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목록이에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다. 방금 이야기했죠, 여기서. 그리고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상세적으로 뭐 데이터를 어떤 걸 사용하고 연계 주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는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록과 상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연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건 절차입니다. 연계 범위 및 항목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연계 정보를 일단은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상세화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송수신 시스템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상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어떻고, 데이터 크기, 뭐 길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코드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한 그거대로 이제 코드를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매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분 방식을 정의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식별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배우셨으면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이 일련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 구분, 데이터가 이게 추가된 거다, 아니면 이 데이터가 이제 수정될 데이터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변경 구분, 그 다음에 관리 정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이제 부연적인 설명이 쭉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겠다라고 하고, 데이터를 보내려면 데이터를 하나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는 문제 나와요. 이건 외우세요. 제가 오늘 문제 나옵니다, 외우세요 하게 될 두세 가지 몇 안 되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계 데이터 표현 방식을 정의하는 건데, 테이블이나 파일 여러 가지 형태로 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파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떤 파일 형식이 있냐, 이런 인터페이스를 위한 파일이 훨씬 많지만 실제 문제 나오는 것들로만, 자, 일단 텍스트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xt 파일. 자, 구분자, 쉼표, 뭐라 그럴까요? 세미콜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ML은 임의로 생성된 태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고 하는, 구조화시키는 X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JSON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거든요. 독립적 개방, 그러니까 독립과 개방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성과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JAX 기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AJAX 여기 써있죠? AJAX가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기반으로 뭔가를 한다, XML 대체한다, 이런 말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AJAX가 뭐 하는 건지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차세대 웹 2.0 기술들을 통칭하는 걸 이제 AJA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웹 2.0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더해서 JSON보다 사람들이 읽거나 접근하기 쉬운 언어를 YAML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해서 총 4가지. 텍스트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니까 XML, JSON, AJAX, 그 다음에 YAML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세요. 문제 이거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연계 메커니즘 구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연계 메커니즘은 앞에서 잠깐 이 앞의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직접은 그냥 직접 갖다 꽂는 거니까 서로 뭐 연계를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주고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간접,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죠. 간접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연계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추출하는 요소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계 솔루션과 관계없이 시스템별로 구현을 합니다. 송신에서도 수신에서도 구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면 당연히 로그에, 이 로그라는 게 이제 로그 파일을 줄여서 이제 그냥 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그에 그 상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어디서든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오류 발생을 할 때 이제 기록하는 로그는 어디서만 한다? 없어요. 전체 다 모든 측에서 이제 이 어디서든 이 로그는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밖에 안 적어놨지만 책에는 다 써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개념.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은 코드를 매핑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신 시스템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기 전에 이런 것들 변환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송수신 동일하게 정의되도록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송신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수신 시스템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제 일부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필요한지 정의를 따로 해놔야 되는데, 그걸 인터페이스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송수신 데이터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또는 호환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 기록은 방금 이야기했죠. 근데 이 로그를 기록할 때 이 로그 파일이 생성될 위치라든지 또는 시점 또는 이제 이 로그 파일이 기록되는 규칙 아니면 로그가 기록되는 형식, 그런 것들을 따로 정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연계 서버. 연계 서버는 이 가운데 있는 중계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신 시스템 구간에서 전송 주기별로, 그러니까 이 송신 데이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바로 보내는 실시간도 있지만 분당 또는 시간당 뭐 일당 해서 이제 송수신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거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반영해줄 프로그램도 우리가 구현을 따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넘어가서 이제 오류 처리. 여러 구간에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연계 메커니즘 장애 발생 구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송신 시스템, 연계 서버, 이 중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해가지고 각각 장애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놨지만 전체 다예요. 그냥 오류는 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송신에서는 뭘 하고 연계 서버에서는 뭘 하고 수신에서는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뭐든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측에서든 오류 로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자, 내려가서 장애 오류 유형과 처리 방안 나와 있습니다. 유형이 이제 연계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는 보통 이제 기능 쪽에서 오류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연계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면 권한이 없거나 아니면 구현이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난 거는 데이터가 잘못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날짜라고 하면은 연, 월, 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일, 월, 연 뭐 이런 형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때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류를 처리하려면은 징그럽게 나오죠. 로그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를 분석해야 된다. 그런 거고, 절차를 보통 한다고 하면 일단 1차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로그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 모니터링 화면에 빨간불이 뜬 거예요. 그게 1차. 그러면 빨간불이 어디서 떴는지 그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게 2차. 그리고 오류를 조치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작업해서 보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오류 처리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특별하게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애 및 오류의 정의. 이거는 코드를 지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장애하고 오류 이 개념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연계 솔루션 제공 기능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송신이 있고요, 여기 수신이 있어요. 그래서 송신 시스템, 수신, 그리고 이 중간에 중계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중계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요. 남의 걸, 어떤 다른 회사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 거고 이것도 내 건데, 예를 들면요, 얘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있는 대로 그냥 써야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송신과 수신 요 사이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변경하는 선에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한해서 이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류 코드를 부여하는 규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책에 나와 있겠지만, 자, 2로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서버에서 오류가 났으면 S, 그 다음에 길이가 문제 있으면은 L 이렇게 하고, 뭐 00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서버 쪽에서 길이 관련해서 난 오류를 정의한 것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오류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이런 값들이 그럼 어디 써 있냐? 여기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 테이블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류 로그가 있고요, 그냥 로그가 있어요. 이 그냥 로그는 오류뿐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류 로그는 오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류 로그에 대한 관리 요소 식별값, 이 식별이라는 거는 항상 일련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에서 발생을 했고 방금 봤던 코드,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 일시, 그 다음에 이 해당 코드를 수정하거나 하게 되는 담당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계 데이터 보안 적용. 자, 보안은 무조건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 창문마다 도어락을 달아놓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겠어 라는 것도 있지만, 비용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취약한 그 현관문 쪽에 도어락을 달아놓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을 다 하면 좋지만 비용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부분에만 보안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기록을 하지 않은 뭐 보안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암호화 방식, 그런 것들은 보안 쪽에서, 5과목 보안 쪽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다 드러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안을 하는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전송 구간, 그 채널이라고 하죠. 전송 채널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이제 송신에서 이제 넘어가서 수신까지 가면은 그 전체를 다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전용선, 따로 전용선이 필요하거나 VPN, 가상 회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송 구간을 암호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연계 과정에서 전체가 아니라 특정 컬럼,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 계좌번호 이런 것들만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적용을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건지, 어떤 환경에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보안 컬럼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성능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어떤 것만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보통 이거는 기업들이 이제 법률에 따라서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계좌번호, 주민번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개인 식별번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암호화를 하라고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암호화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암호화를 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암호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5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뭐 항목만 딱딱딱 찝는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한테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5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 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이라든지 어떤 환경,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걸 암호화할 건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 그 컬럼의 크기가 이제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해봤자 10자 정도면 다 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름이. 근데 이거를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 암호화를 하게 된 그 암호문이 10글자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0자로 확장을 해서 암호화를 한 그 데이터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늘려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계 모듈 구현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 자, 별표 이번에 두 번째 쳤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책에 보면은 연계기술 표준 해놓고 EA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AI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또 EAI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건데 요 네 가지를 그냥 보편적으로 EAI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EAI의 종류 중 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연계기술 표준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말 그대로 미들웨어, 연계 모듈 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직접 연결. 단순한데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유연성이 떨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바꾼 게 허브 앤 스포크예요. 허브 앤 스포크에서 요거를 E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단일 접점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책에는 이미지가 나와 있죠. 그 중앙 어떤 허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인데 확장을 하거나 유지 보수가 용이해요. 자,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허브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시스템은 치명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는 ESB라고도 하는데 이 중앙에 허브가 있는 게 아니라 미들웨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 관리나 보안 이런 게 용이하고요. 서비스 중심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웹 서비스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하고 보안도 조기한데 표준화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 정도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일단은 작은 그룹 간에는 EAI, 허브 앤 스포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허브 앤 스포크를 쓰는 그룹끼리는 ESB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장 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연계 테스트 및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뭐 통합 테스트가 어쩌고 단위 테스트가 어쩌고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계를 이제 했으니까, 구현했으니까 테스트를 당연히 해봐야겠죠. 근데 이때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고는 다음 챕터를 가시면은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공부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 지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단위 테스트를 해야지, 이때는 당연히 통합 테스트를 해야지,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는 그 구성이라든지 그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세하게 뒤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굳이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 어디 부분을 봐야 되냐면 여기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별표 칠 위치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연계 테스트 구현 결과를 검증하는 도구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일단은 뭐 검증을 하는 방법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연계 시스템,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바짝 기억을 하세요. 여기 뭐 특별하게 제가 뭐 키워드를 하나 더 덧대거나 뭐 강조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공부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또 뭐 이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겠다 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라는 거는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오류랑은 조금 달라요. 오류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예외라는 건 나중에 뒤쪽에 좀 자세하게 배우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 데이터가 이제 예외 상황을 발생시켰을 때, 프로그램이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서버가 또는 수신 시스템이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뭘 해야 되냐라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만 결함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정합성도 마찬가지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본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자, 이 서버 예외, 이 HTTP 상태 코드인데요. 요거는 문제 종종 나옵니다. 정말 종종 나와요. 세모할게요. 별표 말고. 그래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든지 전공자분들은 많이 보던 코드일 거예요. 이걸 좀 외우기 편한 분들은 암기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요 챕터에서 가장 후순위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해주신 게 좋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뭐 요거까지면 좋을까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뭐 여기서는 정합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서버는 불안정을 해소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계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면 오늘 마지막인데, 자, 오류를 즉시 확인하거나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나누어지는데, 즉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알람 메시지를 바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바로 볼 수 있겠죠. 알람 메시지가 빵 뜨니까. 또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메일은 사용자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즉시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메일을 확인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SMS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자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 좀 들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로그를 분석하거나 또는 테이블, 오류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로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는 모니터링 도구, APM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는, 이건 비용이 들겠죠? 이런 차이 개념이 있다 라고 그냥 구분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많이 외워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위쪽에서 요거 데이터, 텍스트, XML, JSON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랑, 아래쪽에 EAI라고 해서 요 부분, 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요 서버 예외까지 봐주시면 되는 정도. 나머지는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급하면 안 봐도 됩니다. 아예 제가 오늘 얘기했던 요 네 가지 정도만, 네 부분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이 파트는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